그런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한국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한 어떤 분야라고 한다면 그 친숙한 분야에서 안전한 목록들을 제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낡았다는 느낌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뭐 이런 요소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경우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읽은 책들이 다수를 이룰 수 있겠지만 글쎄 제가 자랐을 때의 경험을 돌이켜 본다면 어릴 때 가장 많이 읽는 것은 결국 이 문학 작품이고 한국 문학인데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읽은 책들을 또 집어넣는 이건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지 않는 그런 측면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근데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그건 좀 덜 할 것 같거든요. 뭐 어릴 때 이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책들을 아주 풍부하게 많이 읽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니까 뭐그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고전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제시해줘도 충분히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한국 문학에서까지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주 폭력적인 방법이 예를 들면 1990년 이후에 창작된 책만 한국 문학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목록들이 굉장히 다른 목록에 이미 실려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안 시키기 위해서 한국 문학만 1990년 이후에 창작돼서 발간된 책만 한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일괄돼 해결되죠. 그러면은 대체품을 찾고자 하거든요. 네. 광장이면 분단 문제, 난장의 소련 장경이면 노동 문제. 사실 우리가 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 이후,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지배한 모순점을 문학적으로 잘 형성한 작품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1990년 이후에 발간된 작품만 네. 우리 목록에 포함한다면 왜 하필이면 1990년대인가요? 이를테면 1990년대부터는 사실 문학이 좀 왜소화되기 시작한 시기잖아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학을 읽고, 그러니까 사실은 또 20세기에 와서 좀 왜소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 왜소라는 게 사실은 유통이나 판매의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뛰어난 문학은 늘 또 창작되고 하는 사람들이 읽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요새 최근에 오디오북을 좀 듣고 있는데요. 오디오북을 듣다 보면 모국어로 쓰여진 문학이 얼마나 낭송에 적합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낭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렇게 몰입하게 되고 이렇게 동의하게 되는구나 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국어로 쓰여진 문학이 갖는 가치. 근데 그게 동시대에 좀 더 젊은 층들이 어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공유한 작품을 찾는다면 한번 그렇게 폭력적으로 연대를 제안해 보는 것도. 예. 그럼 한국 문화의 경우에는 네, 한국 문학의 경우에만. 다른 분들은 그 부분에는 어떠십니까? 전반적으로 모두 그렇게 통일되지 않고 한국 문화만 따로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거기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이 또 덧붙여져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 제안하신 부분에,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부터 21세기로 하자면 우리 계속 20세기 초반에 한국 문단에 굉장히 뛰어나고 이미 굉장히 많이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은 작품들만 계속 안정적으로 떠올리게 되거든요. 고전 리스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이광수라든가 박경리라든가 조세희라든가, 근데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아예 빼버리고 이제 90년대 이후에 신진 작가, 그러니까 동시대 문학으로만 한국 문단을 한번 명절을 생각해 본다라는 건 나름대로 의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를 하시는 선생님들과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통일성이 없는 기획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동시대 문학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한강 씨의 문학 작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쉽게 가면 이제 절충을 하게 될 텐데 절충을 하게 되면 이제 90년대 이후의 작품들을 좀 더 많이 포함시키자가 될 테고 그럼 그 전의 작품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될 작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 남겨야 되는데요. 하나를 남기려면 다른 것도 또 남겨야 돼요. 그럼요. 네. 사실 이렇게 얽혀 있어서 그 작품이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거는 그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도 있는데 이게 비견되는 이런 작품이 있으니까 이게 되면 사실 이게 다 해야 되는. 아니, 근데 뭐 우리가 처음에 그 추상적으로 합의했던 어떤 틀을 생각해 보자면 현재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사고 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들, 기여했던 것들,
그다음에 그 사고 틀을 넘어서는 데 기여하는 것들. 뭐 이 기준들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뭐 상대적으로 좀 좁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국 문학 네.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 문학사에서 이런 책들이 빠져서는 안 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좀 다른 리스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문학을 너무 소설 시로만 생각하는데 륵보나 산문, 자서전도 문학을 생각한다면 노동 문제를 소금꽃나무 같은 것도 충분히 이런 목록에 들어올 수도 생각하거든요. 한진중공업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했던 여성 노동자가 자기 삶과 노동 현장을 아주 진솔하게 고백한 책인데, 그러니까 소금급이라는 게 너무 땀이 많이 나서 등 뒤에 이제 이렇게 소금이 막 맺히는데 나무 형태로 됐다 이제 이런 건데요. 저는 글쎄요, 우리나라에 쓰여진 그 자서전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문학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시 소설이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깨고 노동에 관한 우리 언어로 된 가장 뛰어난 고백이라면 이게 하나의 문학이라고 생각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세워지면 그 원칙 때문에 좁아지는 게 아니라 더 넓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의 문학을 좀 많이 포함시키자라고 한다면 현재 이 자리에서 리스트를 완결짓기는 힘들겠네요. 뭐 그건 그 책들을 또 다시 모아야 할 테니까 뭐 당장 뭐 신경수 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포함시켜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아무래도 뭐 더 조치가 시간이 지나서 평가가 좀 객관적으로 된 다음에 포함하는 게 뭐 90년대 위에도 굉장히 많은 소설가들, 또 시인들 뭐 이런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리스트업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최소한 그 90년대 이전의 작품들을 좀 줄이고 그 이후의 작품들은 늘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시나요? 네. 지금 그 얘기된 것 중에 이제 90년대 이후에 나온 작품은 손님,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소년이 온다 정도겠네. 네. 예. 그리고 소금꽃나무도 만약에 김진숙 선생 그 포함한다면은 뭐 3개 정도일 텐데 그거는 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자서전이라는 점에서는 뭐 문학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뭐 90년대 이후에 글쎄 제가 좀 읽었던 건 윤대령이나 뭐 은희경이나 또는 최근에 장강명 뭐 이런 사람들도 세대적인 어떤 관심하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출연할 것이냐라는 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네. 시 분야에서는 기용도 시집도 추천을 합니다. 지금 별도 추천 목록에는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죠. 네. 90년대의 어떤 학생들, 물론 시는 그 전에 쓰여졌습니다만 90년대 이후 학생들의 정서를 굉장히 잘 대변할 수 있는 젊은 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영도 시 전집도 만약에 90년대 이후에 그런 작품들이 우리가 더 포함되는 것을 동의하신다면은 기영도 시 전집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수아 씨의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세대적 관심 같은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던데. 또 다작가라 하면 좀 많이 좀 찾아야 될 겁니다. 많이 쓴 작가라. 그 전 단계에서 지금 우리의 원칙을 적용했을 때 꼭 포함돼야 될 것들 정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것까지는 여기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만약 좀 범위를 넓힌다면 뭐 전태일 평전 같은 것도 상당히 그럼요. 중요하겠죠. 뭐 전기나 평전 같은 걸 포함시킨다면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 황지우 그 시인의 이제 80년대 그 시집들도 그게 이제 시대의 어떤 표현이라든가 뭐 어떤 문학적인 또 실험 그런 점에서 상당히 평가될 만한 또 가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전태일 평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술 기타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문학 쪽에 꼭 포함.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예술 기타 쪽에 이제 간디 자서전 같은 게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것들 중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게 별로 없겠네요. 일단 대하 소설을 제외하고 또 아까 너무나 이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읽는 이런 책들을 제외하고 또 너무나 20세기 초기의 그런 작품들까지도 제외한다면 포함될 수 있는 게 없겠는데 김수영 씨 전집과 정지용 전집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재밌는 게 한국 문학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해외 문학을 보면 다 해소되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보면 우리가 바라는 바가 해외 문학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해외 문학을 같이 검토해 보시면 네 분 이상의 지지를 받은 이 작품들이 우리가 한국 문학에서 이런 이유로 예를 들면 백년의 고도, 서양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마술적 리얼리즘을 포함한 남미 문학의 대표, 변신, 사실 실험적인 소설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의 특성을 가장 잘 살려낸 그런 작품. 자기만의 방, 아까 말씀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얘기되는 거. 잃어버린 시간은 이제 우리가 대하수는 빼면 되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방인 같은 경우는 이방인보다는 저는 패스트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봐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파멸의 위기에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문학적 사유 실험이기도 하고 거기서 인간 군상의 표현이 너무 잘 돼 있고 또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동의를 얻는데 도대체 아랍인 사람이 그 한 남자를 햇볕이 뜨거워서 죽였다는 이방인이 왜 우리가 아직도 읽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이방인보다 오히려 만화 이방인이 훨씬 나은 게 사파 그러니까 까미의 작품에 사파가 들어가 있는데요.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알제리 얘기잖아요. 네. 그럼 살해당한 그 남자는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그 만화가는 흑인으로 그렸어요. 아랍인이 흑인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저는 이 문학적 해석의 다양성으로는 이방인이 좋다고 하지만 까미의 작품이 갖는 가치 중에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거는 오히려 패스트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패스트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임스 조스는 별로 저랑 안 맞아서 안 읽어봤는데 루시는 소설이야 뭐 이게 루시는 소설은 단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소설은 딱 한 권입니다. 루시야말로 오늘의 중국을 가능하게 했던 문학적인 작가이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전 세계에 일종의 소비 문화를 촉진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 작품입니다. 양철북 사실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작품이잖아요. 그 어떤 그 예고되는 그 파시즘의 등장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마이사는 과연 이거를 일반 선생님 계시니까 저는 엄청 재밌게 읽었지만 거기에 저는 또 저기 게오르그 루카치를 좋아해서 여기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루카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읽긴 있지만 과연 만의 작품 중에 마이사는 읽게 할 것이냐. 교양 소설은 최고니까 저는 뭐 문제 제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빌리버드 토니 모리스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가죠, 여성 작가이죠, 노벨상 수상 작가죠, 딱 맞습니다. 조세 콜레드 암흑의 핵심은 이게 이 자체가 얼마나 보편성이 있으면 이게 콩고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게 나중에 70년대에 베트남 전쟁을 풍자하는 지옥의 묵시록의 원본이 됐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보루스 헤스야 사실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명사이고 앙드레 말레 인간 조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틀에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해외 문학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게 해외 문학은 우리가 원하는 데 다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전공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 좋아요. 진짜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젊은 세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신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빌딩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읽고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대학에 오지 않는 대학생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인문 쪽이라면. 그 변신은 정말 어디에나 있는 리스트이고 그리고 누구나 읽는 책이고 그리고 정말 동문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카프카의 변신 정도는 읽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다시 리스트를 만들 때 물론 제가 카프카의 변신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심판 같은 그러니까
변신 같은 경우도 중편 소설이고 카프카는 3편의 장편 소설을 썼는데 그중에 그러니까 완성도란 의미가 작품의 질이 높다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다 썼다는 뜻으로 끝까지 거의 다 쓴 것이 이제 심판이라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카프카의 작품 세계가 변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드러나면서 굉장히 불안한 현대인의 심리,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체포되면서 소설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불안감과 악몽을 느껴봤을 만한 그러한 전개가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품 초반부터 학생들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마이산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지식인의 치열한 자기 전투이기 때문에 사상적 자기 전투.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크게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베니스의 죽음. 이러한 것들을 정서적으로 더 추천을 합니다.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또 영화화된 것과 비교도 해볼 수 있고 나중에 후속 프로그램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베니스의 죽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퀸터그라스의 양철북도 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고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작품이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이 읽히고 굉장히 많이 수업이 이미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퀸터그라스의 조금 더 그러니까 현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고대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여인들로 이야기를 인류사를 재편성한 넙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넙치 혹시 읽으셨어요? 읽어보지는 못하고, 예, 예. 재밌어요. 예. 그러한 작품들을 소개를 하면 어떨까? 그것도 번역이 돼 퀸터그라스는 있습니까? 네? 번역이 돼 있습니까? 그럼요. 퀸터그라스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퀸터그라스의 작품도 물론 아주 현대적인 작품들도 있어요. 개걸음이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완전히 명절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완전히 사회적 합의가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작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대적 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약간의 시대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추천을 한다면 넙치 같은 작품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독일이나 다른 유럽에서는 또 많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작품인데 국내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다 추천을 하고요. 마르케스 작품 같은 경우에도 100년의 고독 말고도 또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약에 다른 것으로 추천할 수 있다면 한번 추천을 다시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전공 선생님에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등장인물이 적다는 측면에서는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 아주 좋습니다. 마르케스의 작품. 여기 보면 또 아쉬운 게 일본에 나스메 소세키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강수를 늘 친일 문제가 있음에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근대문학의 효시잖아요. 그렇다면 또 루시니 당연히 중국 근대 효시면 일본 근대문학의 효시는 나스메 소세키인데 그렇지만서 이 안에 반드시 나스메 소세키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지금 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또는 이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당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 이 100년의 고독이나 변신 같은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읽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굳이 포함시키지 않고 비슷한 문제의식 또는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책들을 포함시켰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한국문학에도 그렇다면 그걸 적용해가지고 이미 다 읽은 것들을 어느 정도 배제하는 이런 근거들로 충분히 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여기 이 나열된 것들 중에서 역시 그러면 다 읽었을 것 같은 이런 책들은 역시 또 빠져야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뺄 만한 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것도 다. 이거는 안 읽고도 다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워낙 잘. 예, 나머지는 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책들이 다 이미 시중에 번역되어 있고요. 번역 수준도 되게 높게 잘 됐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외국 문학은 그 정도에서 얘기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들로 대체제로 들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죠. 예술 기타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읽은 사람의 범위가 줄어드는 그런 영역들일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 보면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읽어보지를 못해서 이게 그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우리 예, 이건 일단은 지금
생태적 사유의 아,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 공부책이 2권이 추천이 돼 있는데 뭐 한 저자당 한 권 뭐 이런 원칙을 우리가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관계없이 그냥 가야 될까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상 문학 사상 이쪽에 보면은 그 한 저자의 여러 저작들이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 원칙은 한 권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한 저자당 네. 한 권 그냥 대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자서전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록에 사실은 자서전이라는 게 그 사람의 삶, 사상뿐만 아니라 시대 배경까지 다 역사 공부까지 되는 거라 네. 같이 좀 들어가주면 기타 항목으로라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서양은 자서전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평전 문화만 너무 내세워요. 자서전이 있고 평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평전만 내세우는데 자서전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여행서도 고전이 된 책들이 있거든요. 열하일기, 그렇죠. 레비스트로의 예, 슬픈 열대 그런 것도 좀 감안하면 안에 리스트가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여기에 파란 글씨로 돼 있는 것들은 다 포함시켜도 뭐 예술과 환영은 제외하고 네네. 그러면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둘 중에 굳이 고르라면 예술가 환영이 서양 미술사보다는 더 참신할 것 같고요. 두 번 다 읽긴 했습니다만 또 아르놀트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는 좀 이거는 좀 뭐랄까 정성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잘 읽지는 않아요. 예, 이거는 너무나 예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물론 읽으면 좋지만 크게 권하지 않습니다. 네권이나 돼가지고 네, 또 쉽진 않죠. 네. 상대적으로 예술 기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서양미술사가 굉장히 안전한 책이긴 한데 지금 그 유현진 선생님께서는 뭐 예술과 환영이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게 좀 아마 많이 읽히기는 서양 미술사가 더 많이 읽힐 텐데 예. 그 작품으로 보면은 예술과 환영이 좀 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하우저 책을 뭐 굳이 포함시킨다면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제외하고 들어갈 만한 책이 있을까요? 번역된 책은 꽤 여러 권 있긴 합니다만. 근데 좀 시중에 있는 책은 이 책 빼놓고는 거의 다 절판됐을 예, 거예요. 절판. 그렇게 반대하진 않습니다. 제가 꼭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체할 만한 새로운 네. 책이 있으면 좋죠. 그런 게 있다면. 예. 사실 이게 저희 세대, 80년대 세대들이 즐겨 읽었던 책이라. 그렇죠. 예, 21세기 좀 다른 책이 있으면 좋은데. 네. 그래서 뭐 저희의 관점에서는 자넷 월프 책 철학과 예술 사회학이나 또는 하우크 책 같은 경우도 상품이학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차라리 그런 쪽으로. 네.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뭐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는 좀 세모 표시 정도를 하고 서양미술사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이 그 목록들을 좀 모은다라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가장 풍부한 양이 있는 사회 사상 역사 쪽으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뭐 사회 사상 역사 쪽은 다 좋은데 과연 읽을 수 있겠느냐. 제가 롤즈의 정의론 읽다 화들짝 놀란 적이 있어갖고. 그렇지.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롤스의 대표작은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정의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롤스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자기의 이제 정의론을 다시 이렇게 대학생 정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제 새로 펴낸 게 있습니다. 이게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는데 얇고. 예. 그렇죠. 네. 그게 한 200 네. 몇십 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어떻게 보면 그 책이 이제 롤스의 정의론을 그 책을 낸 지 한 30여 년 뒤에 롤즈 자신이 좀 이렇게 그 개론서로 말하자면 요약한 책이라는 점에서 보면 아마 학생들이 읽기는 그 책이 훨씬 그런 책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쪽에 보면. 왜냐하면 그 푸코의 광기의 역사도
프랑스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완역본인데 광기 역사가 미국으로 영어로 번역될 때 푸코가 개입해서 번역한 책은 저자 요약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워낙 근거 자료가 많은 책이다 보니까 그 영어본을 번역한 책이 훨씬 더 보기가 좋고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리카 어느 대학에서 강의한 책이 있어요. 그게 자기 사유의 핵심을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책을 권해주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네,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적 욕구가 강해지면 원전을 읽고자 하는 의미가 그런 게 서사오니까요.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유학감을 주는 책보다는 대체로 저자들이 스스로 요약본을 내고 강의한 거니까 그걸 이렇게 접근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해제를 쓸 때 같이 그렇죠. 이 얘기를 꼭 읽어야 할 이런 책이 있다 이렇게 해주면 그 책을 하면서 이제 이른바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을 같이 소개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면 되겠죠. 미셸 푸코의 책은 가장 대표적으로 감시와 처벌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할까요? 네. 여러 관원의 책이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성의 역사, 광기의 역사, 말과 사물, 그다음에 이제 감시와 처벌, 이제 4권이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같은데 암만 해도 이게 제일 추천도 많이 받은 것 같고, 많이 읽힌다는 점에서 보면 감시와 처벌이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감시사회 논의하고 또 연결될 예, 수 있는 예.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어떤 젠더라든가 성 이런 문제로 본다면 또 성의 역사, 특히 이제 일권 같은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젠더 문제를 또 건드리는 책은 다른 책도 있으니까 감시와 처벌로. 예, 감시와 한나 아렌트 처벌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의 조건과 전체주의 기본 두 권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른다면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두 권 다 비슷한 성격의 책인데요. 대표성을 본다면 인간의 조건 역시 추천을 드리고 저는 미셸 푸코 말과 사물을 추천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 근데 그거는 감시와 처벌도 물론 반대는 하지 않아요. 감시와 처벌도 굉장히 우리 사회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컨셉을 만약 조금 얼터너티브로 잡는다면 그렇다면 말과 사물을 추천을 합니다. 두 권 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읽으면 굉장히 좋겠죠. 정말 두 권 다 괜찮아요. 근데 인간의 조건을 더 대표성이 있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예, 말과 사물도 사고의 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걸로는 굉장히 좋은 책일 텐데, 말과 사물하고 감시와 처벌 중에서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를 수 있을까요? 아니 역사적 사례가 많이 나온 감시와 처벌이 훨씬 읽기 편합니다. 편하긴 하죠. 중요한 얘기가 있지만 관념적인 얘기를 하냐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얘기하냐 해서 다른 차이가 좀 있으니까 추상적이니까. 아마 감시와 처벌만 읽어내시면 다른 푸코 책은 아마 다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감시와 처벌, 그다음에 인간의 조건하고 계몽의 변주법 같은 경우는 없으면 나름대로 참 중요한 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은데 감시와 처벌을 읽을 수 있다면 계몽의 변칙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전혀. 대학교 한 3, 4학년 정도라면 꼼꼼한 독해로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0년대 책이지만 60년대 다시 한번 재판본 나왔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나왔을 정도로 어떤 후기 산업사회 분석을 잘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리스트에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전부 다 읽은 학생은 별로 없어요. 같이 다뤄보면. 리스트 제협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시와 처벌 옆에 오리엔탈리즘, 에드워사이드 그것도 있네요. 그렇죠. 오리엔탈리즘. 그거는 거의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읽으면 영혼이 탈탈 털리던데. 너무 내용이 압도적이고 많아갖고. 그렇긴 하죠. 맥론 책 중에서 미디어 이해
시대가 뭐 가장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한 권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지루한 책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책은 추천할 만한 책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 사람이 글쓰기 방식이 파편적이고 국내에 나와 있는 책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미디어 이해가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체 이론을 시작을 할 때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슷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다른 사람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커뮤니케이션의 편향 같은 해롤드 이니스 책 같은 것들을 권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셜 맥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대표성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이 책을 추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사상 역사 중에 매체 이론이 그 마셜 맥론의 미디어 이해 한 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저희가 디지털 시대라든가 매체 전환의 시기라든가 뭐 4차 혁명이라든가 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키워드를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매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것은 꼭 뭐 디지털 매체에 대한 이해를 꼭 직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매체 전반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매체 전환을 이해를 해야만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두 번째 매체 전환 시기를 여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추천 목록 보시면은 저도 추천을 했는데 다른 분도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저 그 추금기 영화 타작이라는 프리드리히 키틀러의 매체 이론서를 추천을 드립니다. 베냐민도 같이 베냐민도 하는 게 추천했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 네, 맞습니다. 지금 베냐민이 여러분이 추천을 해주시고 연도가 다 다른데 이 판본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베냐민께 이거 말고도 그 다른 것도 파사드 프로젝트도 아마 추천이 된 모양인데 아케이드 프로젝트 아케이드 프로젝트. 예.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좀 파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다 미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단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